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이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지? 약간 홈페이지 보니까 실루엣처럼 막 나와 있더라고. 아직 거치가 좀 확정이 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또 많은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경찰학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 잘 알고 있죠. 제 이름은 황다혜입니다. 뭐 별건 없어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했고, 뭐 기관공학부나 기관시스템공학부나 이름이 바뀌었지 똑같은가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제 석사하고 지금 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논문 쓰고 연구하고 한다고 조금 바쁘기는 해요. 2009년도에 이제 한진해운에 입사해가지고 한진해운에 8년 있었습니다. 만 8년을 있었고, 1기사는 그 중에서 이제 5년 정도 1기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급 기관사 면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4급 기관사 하는 양성 과정에서 이제 전과목 다 강의했습니다. 기간 알죠? 기간 회계사 시험, 기간 1, 2, 3, 직무일반, 회사용까지 전부 다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해경으로 넘어오게 된 게 이제 그 윌비스에서 제일 먼저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경단계에서는 이제 기관하고 회사 영어도 같이 했어요. 그 기관 친구들이 회사 영어가 전부 다 항해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해 관리를 이미 베이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회사 영어를 같이 듣는 거잖아. 그래서 기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예 항해 베이스부터 기관 친구들을 위한 회사 영어 강의를 했었어요. 하고, 근데 여기 또 잘하시는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기관술만 또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뉴스터디에 해양경찰 회사 영어라고 왜 돼 있지? 잘못돼 있어. 회사 영어가 아니고 기관술인데, 나 양력을 내가 잘못 적었다. 기관술 합니다. 회사 영어 안 합니다. 기관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길래 저렇게 우리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있나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승선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에 있었으면 1년 있었으면 기관장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알죠? 한진해운 뭔지. 지금 현대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 양대 산맥이었고 세계에서 이제 알아주는 한진해운이었는데, 우리 또 정권의 그런 소용돌이의 이슈에 휘말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 해양경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 여러분과 같은, 저도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제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조금 모르는 게 있다 하면 그냥 그렇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그러면 학원에 제가 왔을 때 몰아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이나 그쪽 근처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회사대학 제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회사대학가 162호에 있어요. 그때 미리 얘기해주고 오시면 시간 맞춰서 제가 있겠죠. 그러면 공부 다 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메일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 잘 안 보이나? YNI07입니다. YNI07. 보이죠? YNI07 네이버.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메일을 통해서 잘 받냐면, 보통 가볍게 이렇게 전화나 그 다음에 문자로 질문을 하면 잘 안 남아. 근데 메일로 조금 질문을 하면 자기한테도 저랑 왔다 갔다 한 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쌓여. 그러면 다시 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몰랐던 거. 그래서 메일이 편할 수도 있는데, 질문할 때 그냥 저는 그 한국경찰학원 누구입니다. 뉴스터디 지금 인강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고 질문사항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가 손으로 적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막 타자 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손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뉴스터디 제가 공식 계정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게 스팸 메일로 갈 때가 있어, 메일들이. 그러면 제가 무조건 메일이 오면 100% 답변 다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스팸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질문들이 많아서 넘어간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내가 확인하고 그 친구를 띄워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나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카카오 플러스 친구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풀친으로. 그래서 한번 보고 제가 그 한국경찰학원에서도
플러스 친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하고, 처음에는 필신으로 막 질문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 이메일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메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면 기간술 시험 과목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실 내연기관, 그 다음 외연기관, 보조기관가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관을 보면 내연기관, 외연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해경 선박들이 다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거는 내연기관이 주로 출제가 미안해요. 내가 포인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연기관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외연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증기를 이용해서 가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어져서 내연기관과 동등한 부분으로 나오지만은 우리 보조기계 범주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외연기관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보일러 부분만 나와. 그래서 이 보일러 부분,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청정기, 조수기 이런 것들 합쳐서 문제가 한 덩어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선박 전기 이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직무 일반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는 보조기계 부분이 거의 대부분 펌프나 냉동기 쪽에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출제가 뭐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새는 나올 만큼 다 나왔어, 펌프랑 냉동기에서. 그래서 점점 문제가 한 문제씩 줄어들면서 공기압축기나 청정기, 조수기 같은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일반 분야는 이것을 다 합한 것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왜냐면 1년에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개 이상은 잘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할 때는 기존 기출되었던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 곁다리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요, 그 정도로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학생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는 부분, 다른 친구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해서 그 부분을 적중하기라는 굉장히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문제 정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면 쟤도 모르는 거야. 그럼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그 문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좀 차이가 되는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 우리가 시험 공부를 딱 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문제 딱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맞잖아. 보통 이건 쉬운 거네, 이건 조금 어려운 거네 하면서 우리가 막 별표도 찍고 막 지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봤는데 몰라, 모르는 거 가지고 뭐 2분 3분 4분 고민하고 있으면 그 바보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맞추겠어? 절대 맞출 수 없거든. 그럴 때는 시원하게 찍고 넘어갑니다. 그럼 그거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기관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디? 영어 약한 친구들은 영어에 투자하고, 경찰학 약한 친구들은 경찰학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시간들이 딱딱딱 나와 있지만 우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다 쓰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칠 때 15분 이내에는 풀어줘야지 그 시간 가지고 다른 과목에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문이 다른 법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 거기 있는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거기서 한 문제 더 맞는 게 나아요. 알았죠?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무런 감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모의고사들 문제 풀기 시작하면 나 이거 안 배운 건데 하는 부분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그때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을 보면 뭐 이렇게 나왔어. 별로 의미 없어.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일 높은 수치만 보면 됩니다. 제일 높은 게 뭐다? 이 빨간색 그래프, 내연기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의 절반은 뭐가 나온다? 절반은 전부 다 내연기관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내연기관이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려운 연도가 있고 쉬운 연도가 있죠. 시험이 쉬운 연도는 2017년도, 2019년도 이때 시험 쉬웠어. 이때 시험 쉬울 때는 2017년도 아니구나. 2013년도, 14년도 뭐 이럴 때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 쉬운 애들의 특징은 뭐다? 내연기관의 비율이 높습니다. 내연기관이 많이 출제하니까 뒤에 전기나 보조기계 부분에 이제 문항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 그러다가
2017년도 들어오면서 문항이 확 줄어들죠. 점점 내연 기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예전보다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 전부 다. 그래서 내연 기간에서 절반, 10문제에서 12문제 나오고, 보조기기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 선박 전기는 거의 고정입니다. 4문제에서 5문제 전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기타 직무 부분 있죠. 그 부분 한 문제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어느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내연 기간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그냥 절반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내연 기간이 대부분 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 보는 부분이니까. 우리 공부를 하면 항상 다시 펴도 첫 장이고 또 펴면 또 첫 장이고 늘 첫 장을 많이 보잖아. 그래서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제가 보통 볼 때는 기관실에 이제 실제 사진 같은 거 제가 승선할 때 찍어 놓았던 사진들 막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니까 우리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 사진을 넣어 놨습니다. 뭔지 그냥 이런 거 넣어 놓은 이유는 이만큼 기간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여기 있지, 수리하려고 있는데 기간이 이만큼 커. 이게 터 붙여졌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이러한 기관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관실은 한눈에 다 절체로 절대 안 당깁니다. 그래서 막 잘라서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찍어놨죠.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 책 보면 지금 17쪽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16쪽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 해양경찰이 지금 이런 조직을 지금 가지게 되었고, 이런 역사 같은 간단하게, 특히 세월호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 해양경찰 조직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볼 거리 넣어둔 거고, 본격적으로 수업의 내용은 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책에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들 때의 기준은 사실 독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굉장히 짤막하게 요약 내용이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그거는 학원에서 강의하기 위한 책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책들 가지고는 혼자서 독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내용이 많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강이나 이렇게 실강 듣는 학생들은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줄여드리고, 그리고 강의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만 잘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할 때는 형광펜 있죠? 밑줄 그을 수 있게 준비 하나 해두시면 나중에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 있죠? 이 부분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할 때 그때 시험 문제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3000문제가 훨씬 넘게 제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책을 내려고 했는데 항상 시기가 안 맞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 이제 낸다고 하는 게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책을 사러 가면 책이 굉장히 비싸. 특히 문제집이 되게 비싸. 근데 내가 이거 안 내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그만큼 학원비 디스카운트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학원에서는 싫어하지만 이거를 문제를 다 프린트로 나눠드립니다. 대신에 내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나눠드려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지금 치르는 모의고사나 시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많이 프린트물이 나가죠. 친구들 가방 나중에 열어보면 막 다 날라다니고 있어. 스탬플러 다 뜯어져가지고 막 어디 찢어져가지고 얘가 어느 과목 건지도 모르고 언제 받은 건지도 모르고 확인이 안 돼. 그래서 기간술 이제부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클리어 파일 같은 거 하나 사셔도 되고, 우리 그 끼워 넣는 비닐 안에 넣는 그런 파일 같은 거 있죠. 기간용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받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잘 안 빠지잖아. 언제 본다? 나중에 전체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할 때, 그때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 테스트 같은 거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서 진짜 좋은 문제들은 복습 테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기 전에 일찍 오면 나눠드리는 문제 있죠. 거기에 좋은 문제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가 드리는 문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있거든. 학원끼리 교류하지 말라거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지금 여기 학원에서 있는데 여기 문제 줄게. 나 거기 듣고 있으니까 거기 문제 놔줘. 우리 바꾸자. 바꾸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더 좋은데
특히 뭐 바꾸면 안 되는 곳은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지 말고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서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거는 공유해야 되는지 우리 실강만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혹시 공부해서 이렇게 나눈 친구들 있어요? 보면 카페 같은 데도 보면 막 강의 막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이 막 그런 거 할 때 내 강의 같이 공유하면 손해입니다. 그 친구가 붙을 수 있잖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별로 재미없나 보다. 아우 슬퍼.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강의할 때 학생들이 자면 절대 깨우면 안 된다고. 근데 막 아니 학생들이 자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왜 깨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미래에 내정된 나의 고객이라는 거야. 말이 돼 그게? 안 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잖아. 그러니까 내정된 고객이라는 거야. 확보된 재수강 고객이라고. 근데 내 수업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수강하는 학생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수업 열심히 안 들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제 기간에 너무 베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들어오러 옵니다 하는 경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다시 오면 환영, 웰컴인데 그거 아니라 그냥 뭐 맨날 졸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다가 다음에 다시 오면 저한테 엄청 혼나고 다시 공부하면 모든 질문의 타겟은 그 친구한테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다시 보지 맙시다가 제 마지막 항상 인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공부 끝낼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번 공부 끝내고 나면 다음에 다시 오지 않아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금 힘을 길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제가 강의 시간이 좀 다른 기간 수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길어요.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 아예 해양의 기본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자세하게 뭐 기간에 이러한 부품은 무엇인데 어떻게 생겼고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수업하는 모든 포커스는 전부 다 실강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강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듣는 거야. 되게 발편하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메인이 아니고 우리 실강 친구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그 즉시 바로바로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나가면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수업 들을 때는. 그래서 수업 듣다가 모르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언제 했던 강의 중에서 어느 부분 모른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말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음이 별로 뭉개져서 내가 잘 들리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내 말이 100% 잘 밖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간을 이제 처음 보겠습니다. 기간은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하고 나뉜다고 했죠. 내연기관은 뭘까? 내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연료를 태웠어. 근데 태우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그 연료가 바로 일을 하면 그게 내연기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 기름을 연소시켜서 열이 생겼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바로 피스톤을 밀어낸다. 이러면 내연기관인 거야. 외연기관은 뭐다? 얘도 연료를 써. 쓰는데 연료를 써서 이 백이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태운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태워, 물을 태워.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 그 증기가 피스톤을 누르거나 터빈을 돌리거나 하면 이게 외연기관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 해경선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이 많을까? 외연기관이 많을까? 다니는 배들 중에서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그럼 내연기관이 많은 이유는 뭘까? 왜 많을까, 내연기관이? 효율이 좋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좋으면 다 내연기관 쓰면 되잖아. 근데 외연기관 왜 만들어놨을까?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출난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효율은 좋지 않지만 얘는 안전하다는 거죠. 뭔가 폭발을 하고 그 열과 힘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폭발력이라는 건 항상 이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외연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는 온도를 무한정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 압력을 조절해야지만, 왜냐면 끓는 점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대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근데 100도씨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작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300도의 물, 400도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봐. 물은 100도씨에 끓어서 증기가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대기압 하에서 이 온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압력밥솥 알지? 압력밥솥에 밥하면 뭐 솥밥은 가끔 먹으면 맛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집에 대부분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거 앞으로 보도기계 하면서도 계속 이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압력밥솥에 한 밥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밥 해봤어? 밥 해봤어요? 해봤어. 밥은 요새 애들 다 해보는구나. 밥 했을 때 밥솥에다 해봤어요? 그러면 왜 압력밥솥에 밥이 더 맛있을까? 왜 맛있을까? 생각은 안 해봤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래 100도씨에서 끓던 물이 어떻게 된다? 압력을 올리면 200도, 300도에서 끓는 거야. 그럼 뭐다? 200도, 300도까지는 이 액체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원래 100도 되면 바뀌잖아. 증기로, 기체로. 안 바뀌고 증기는 찌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라. 그럼 뭐다? 200도의 물, 액체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더 어떻게?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고 찰지게 익는 거지. 그래서 압력밥솥이 뭐다? 밥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압력과 끓는 점, 이 온도와의 관계는 뒤에 이제 보일러 나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은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압력이 떨어지면 끓는 점은 내려간다. 압력이 그러면 떨어지면 물은 잘 끓는다. 압력을 올리면 물이 잘 안 끓는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개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내연기관은 뭐다? 연료가 직접 일해서 단 에너지를 가지고 굴러가는 엔진. 그 다음에 외연기관은 이 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가 일을 하게 하는 엔진. 그게 바로 외연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있죠?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연소해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하는 거고, 외연기관은 뭐다? 바로 이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게 기관 외에서 이루어진다 하잖아. 이 기관 외라고 하는 게 바로 증기를 만드는 보일러를 말하는 거야. 기관은 그냥 바로 연료를 분사해서 피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연기관이지만 외연기관은 뭐다? 반드시 보일러가 있어야 되거든. 증기를 데우는 거. 그래서 그 외 증기를 데우는 보일러, 그게 필요하고, 그때 뭐다? 열 넣어서 동력으로 만드는 기관. 그것을 바로 우리는 외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얘가 뭐다, 얘가 뭐다,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증기기관 창고. 예전 영화들 보면 막 기차 가고 있는데 석탄을 막 퍼가지고 막 넣죠. 그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외연기관인 거야. 석탄을 왜 넣겠어? 뭐 하려고?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여서 그걸로 어떻게 칙칙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런 증기기관차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 내연기관은 뭐다? 연료가 직접 기관 내에서 연소하고, 그 다음 그 연소가스. 연소가스는 뭐지? 연료가 타고 나면 이제 나오는 가스 있죠. 그 가스가 작동 물질이 되는 거예요. 뭐다? 피스톤을 이 열이 누르죠. 그래서 이런 기관을 바로 내연기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면접할 때도 얘가들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피스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에서 공기가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된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주면 연료가 점화가 되고, 또는 연료를 뿜어주면서 뭐 점화 플러그에 의해서 불을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내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 외연기관을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19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 이거 보이죠? 자, 우리 열기관 말했어. 이런 것들 안으로 속 하위를 잘 구분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야. 열기관 있었어. 뭐 있었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줘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뭐다? 내연기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빨간색으로 다 돼 있죠. 내연기관, 외연기관 똑같이 용적식과 그 다음에 회전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용적식은 뭐냐면 내부의 최적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용적식. 그러니까 피스톤 있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주사기 최적이 바뀌잖아. 그러한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용적식이고, 회전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회전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외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용적식과 회전식이 있습니다. 용적식은 안에 체적을 바꾸는, 아까 증기기관 차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용적식이야. 이런, 아까 봤던. 증기기관 이런 게 용적식.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뭐다? 얘가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외연기관은 회전식이 있는데, 용적에 비해 회전이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회전식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뭐다? 용적식과 회전식 구분된다. 외연기관 용적식과 회전식으로 구분되는데 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연기관 공부할 차례고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어디가 나온다? 용적식과 회전식 중에서도 바로 용적식이 시험에 나온다. 왜? 용적식이 선박의 엔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회전식이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항공기 파일럿 같은 조종사들 있죠? 시험 보면 다 회전식 나와요. 왜? 비행기는 이런 거 사용하거든. 가스터빈, 로켓 이런 추진으로 사용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시험에 이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집중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용적식은 또 두 가지가 있어. 불꽃 점화기관, 압축 착화기관 두 가지 있는데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름 넣을 때 디젤하고 가솔린. 우리 근데 일반 승용차는 보통 가솔린 많이 넣고, 그다음에 큰 트럭이나 큰 차들은 이제 경유 같은 디젤 많이 넣잖아. 그래서 바로 이거는 불꽃 점화 기관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가솔린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압축 착화 기관을 우리는 디젤 기관이라고 부른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저기 다 설명이 돼 있어. 불꽃 점화를 하는 거고 저는 압축 착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뭐다?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용적이니까 뭐다?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어. 엔진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실린더 라이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내부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하 운동을 하게 되죠. 상하 운동을 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소기라고 부르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연소의 3요소. 뭐 있어야 돼? 연소하려면 연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되지? 산소.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라고 하지? 온도, 열.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산소에 해당하는 게 제일 먼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체적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든다? 온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온도를 만들었을 때 온도가 불이 붙기에 충분한 온도가 될 수 있고 불이 붙기에 충분하지 않은 온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두 개는 항상 똑같아. 산소와 온도는 만드는 거야.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만드는데, 가솔린은 스스로 점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료를 넣어주되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된다? 점화 플러그라는 걸 통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라이터 있죠? 라이터 불 붙일 때 우리 어떻게 하지? 부싯돌 있잖아.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꽃을 탁 만들어준다고. 그 부싯돌을 기관 안에 넣어준 것. 이것을 우리는 가솔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소기가 들어가서 산소는 충분하게 있고 압축을 시켰더니 온도도 충분히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만 더 들어가면 된다? 연료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은 여기 추가로 뭐다? 연료만 집어넣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얘는 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얘는 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연료만 뿌려줘도 불이 붙을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압축비의 차이입니다.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모르면요, 듣고 넘겨도 돼.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할 거 알겠죠?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체적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바로 압축비입니다. 압축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양을 엄청 작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압축비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 많은 양을 압축을 많이 못 시킨다는 이야기야.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럼 뭐겠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압축을 못한다는 이야기. 못하니까 열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부싯돌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까지 얘가 충분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올라가니까 얘는 뭐다? 뭐 열을 더 이상 줄 필요는 없고 열려만 주어도 스스로 점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압축 착화기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떨 때는 불꽃 점화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가솔린이라고 말하고 시험 칠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야. 마음대로인 이유는 한 사람이 정해놓고 매년마다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바뀌죠, 출제위원이. 그래서 출제위원이 편하게 생각하고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시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연기관 보면 이렇게 막 두 가지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눠놔요. 이거를 나중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의 비교, 용접식과 회전식의 비교.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비교, 불꽃 점화 기관과 압축 착화 기관에 대한 비교, 이 비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가 또 더 들어가 있어. 하위로 더 나뉘어. 뭘로 나뉜다? 불꽃 점화 기관의 이행정과 사행정 기관, 압축 착화 기관의 이행정과 사행정 기관으로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래서 이행정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다? 두 기관을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둘 다 있잖아. 얘도 이사가 있고 얘도 이행정, 사행정이 있단 말이야. 또 행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적어놓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나뉘어서 들어가구나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연, 외연, 가솔린, 디젤, 아니면 이행정, 사행정, 이 비교.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자면 순행기관, 공냉기관에 대한 비교. 순행은 물로 냉각하는 거, 공냉은 말 그대로 공기로 냉각하는 거. 그 두 부분에 비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거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박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질문을 했는데 친구들이 의외로 단순한 부분을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왜냐면 이런 거 물어보기 좋잖아. 이행정의 특징, 사행정의 특징 이만큼씩 되거든.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특징들 많잖아. 거기서 뭐 한두 개 정도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특징을 다 봐둬야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외연기관은 용접식은 사용 안 해. 지금 시험도 안 나와. 그래서 용접식 있구나, 필수는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하던 거 그거구나, 그냥 그럼 끝내, 끝. 그 다음에 회전식은 뭐다? 터빈 기관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다? 외연기관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증기 터빈에는 또 충동식하고 충동식 터빈, 반동식 터빈 막 나뉘거든. 이거는 일반식에 많이 나와요. 충동, 반동 터빈. 근데 우리 해경 특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배 이거 없잖아.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배가 쓸 거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경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 그리고 이거 공부도 쓸데없는 거야. 그럼 출제위원이 이상한 거야. 가서 쓸만한 걸 문제로 내야지 쓸모없는 걸 문제 내면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회전식은 내연기관의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행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내가 연료를 연소했어. 연소하고 나면 연소가스가 막 뒤로 나갈 거 아니야. 붕붕붕붕 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반동력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반동 터빈이 있고, 충동 터빈은 뭐냐면 회전하는 터빈이 있어. 여기다가 연소가스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런데 얘랑 똑같아요. 증기 터빈. 비슷한 형태야. 막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 선풍기도 그렇잖아. 그 선풍기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 바람을 후 불면 얘가 돌겠지. 그럼 똑같은 거야. 연소가스를 여기다 쏴주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앞으로 가는 이러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나오기는 하지만 궁금하니까 책에 그림은 들어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내연기관에 분류해서 보면 그림은 나와 있죠. 가스 터빈 어떻게 생겼고 제트기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명칭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항공기에 주로 사용을 하는 거구나, 그러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원씩 보통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연수 문제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출제되었던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 가볍게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채우시오 라고 했죠. 이제 첫 문제니까 아주 쉽게 워밍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료를 연소하여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보자. 바꾸는 기간. 이건 뭐예요? 외연기관하고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이겠지, 그쵸? 자, 여기 보면 내가 막 빨리빨리 얘기해서 아직 줄 못 그었지, 이거. 줄. 하나씩 그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앞에 보여줄게. 이거 사진 나왔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면, 여기 있죠? 내연기관은 뭘로? 용적식과 회전식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이 용적식은 또 뭘로 구분한다? 불꽃 점화기관과 압축 착화기관으로 구분한다. 그쵸? 이건 이제 용적식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이제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터빈 이러한 기관이 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읽어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일일이 읽어볼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한 거. 근데 이것도 어려워해.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뭐지? 근데 열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거야. 아 뜨거 하는 게 열 에너지. 뜨거운 열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기계적 에너지. 실제로 회전을 시키거나 실제로 피스톤을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 기계적 에너지라고 하거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냥 열을 어떻게 나에게 눈에 보이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이 방법은 이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특징이 있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지 내가 뭐라고 했다?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 비교 이런 거 시험 나온다고 했잖아. 거기에 대표적인 거. 근데 우리는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연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외연기관은 이것과 다 반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연기관만 외우기 좋게 볼 겁니다. 그러면 뭘로 나뉜다? 내연기관에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딱 생각할 때는 우리는 처음 이미지가 어떻다? 내연기관 어떨까? 힘이 세. 효율이 좋아. 맞잖아? 외연기관은 내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딱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내연기관은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는요,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 뭐다? 크기가 작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도 힘이 좋잖아. 만약에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내연기관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했을 때는 크기는 작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운반이 편한 거야. 결국 하나의 이야기인데 두 개를 쪼개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증기라고 하는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보일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야 돼. 앞에. 뒤로 가면 안 들려. 그리고 봐봐. 소형이니까 얘는 중량은 어떻게 되겠어? 내연기관은 작으니까 가벼워. 그리고 최적이 적다. 이거는 소형이라는 말과 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사지선다로 만들어 놓는 거야. 문제. 그 다음에 열 효율이 높고, 자, 효율이 높다는 말은 연료를 작게 써도 충분한 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연료 소비율이 적다. 이거 다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다? 기관의 시동 준비가 간단하다. 시동 준비가 간단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켤 때 어떻게 켜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불 붙잖아. 아주 잔산하잖아. 그런데 막 삼시세끼 같은 데 보면 밥 한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작 패고 장작 갖다 놓고 거기다 불 붙인다고 후후 불고 부채질하고. 맞잖아. 이 과정이 바로 외연기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삼시세끼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부셔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뭐 다 막 하잖아. 얘는 뭐다? 뭐만 하면 된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료, 공기, 발화점 이상의 온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이렇게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단점 한번 볼까? 얘는 연소실 내에서 직접 연소, 21페이지예요. 연소실 내에서 직접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소실 안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석탄 같은 거 뿌려놓으면 어떻게 됐어? 불 붙어라! 하면서 석탄 팍 치면 어떻게 돼? 불 붙겠어? 안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밖에 못 쓴다?
액체, 기체 연료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고체 연료는 발화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길바닥에 있는 아스팔트 있죠? 저거 기름 찌꺼기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원유가 있잖아? 원유 있으면 처음에 이제 LNG 뽑아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사용하는 기름 있죠? 벤젠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또 먼저 나와요. 벤젠 나오고, 휘발유, 경유, 등유 막 뽑아내잖아.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그게 아스팔트인 거야. 기름 찌꺼기. 혹시 지금 이럴 때 밖에 걸어 다니면 기름이 녹아있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냥 굳어있잖아, 딱딱하게. 그런데 엄청 더운 여름날 있잖아. 도로가 같은데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끈적끈적한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누가 뭘 흘렸나? 흘린 게 아니라 오일이 녹은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다? 나쁜 기름일수록 발화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건 뭐다? 고체 연료가 더 하겠지. 그래서 얘들은 발화를 하려면 들어가는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체는 연소실 안에서 결코 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체 연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쿵쾅 안에서 폭발을 팡팡 하지.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기관의 소음이 크고, 소음이 크다는 이야기는 진동도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에 가보면 제일 처음 딱 느끼는 거는 일단 덥다. 기관실 가보면. 그 다음 뭐다? 시끄럽다거든. 그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내연기관 때문에. 여러분들 외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배 타본 적 있어요, 혹시? 없겠지. 외연기관은 보통 LNG 같은 선박, LPG 같은 특수선대에 많이 외연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주. 그래서 소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는 혼자서 그냥 기동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내연기관만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외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연료가 있잖아. 그 연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송도 해야 되는 펌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올려주는 승합 펌프도 필요하고, 온도를 올려주는 히터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다? 중간에 걸러주는 필터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점도를 맞춰주는 점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없이 혼자서 엔진만 갖다 놨다고 해서 혼자 기동할 수는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을 기동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속운전이 곤란하다. 이 저속운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배 탄 친구들은 저속운전의 그 정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속운전은 이제 엔진의 로드가 이제 70% 이제 미만일 경우를 저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RPM 100rpm을 기준으로요. 80rpm 미만은 다 저속운전이에요, 선박이. 그럼 배 탈 때 저속운전의 의미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박은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 효율이 좋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저속으로 운전한다라고 하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얘의 장점은 뭐였지? 열 효율이 높다는 거잖아. 근데 저속 운전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 그러면 이 효율 떨어진 이유는 뭘까? 피스톤이요, 봐봐. 하나는 막 빠르게 간단 말이야. 척척 쿵착 빠르게 가면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온도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점화시키고 팡! 이게 빠르게 돼. 특히나 우리 그렇잖아. 막 팔을 빨리 움직여봐봐. 엄청 열나고 덥잖아. 근데 한쪽은 엄청 천천히 움직여봐. 덥지 않다고. 우리 달리기도 마찬가지.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땀이 더 많이 나지. 엔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빨리 달리게 되면 열이 더 많이 나. 열이 높으면 뭐다? 점화가 더 잘 돼. 그런데 천천히 달려. 엔진도 덥지 않아요. 열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열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 열이 올라가지 않으면 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피손은 항상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제일 압축됐겠지. 용적이 좁으니까. 이거 다 피스톤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면 용적이 제일 작다고. 이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큼의 온도로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폭발하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는 건 어떻게 내려온다? 다른 피스톤들에 연결되어 있는 힘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거야. 엔진은 폭발하면 뭐 하는 데 써야 된다? 추진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저속 운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폭발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피스톤이 폭발한 힘을 어떻게? 다른 친구가 끌려 내려오는 데 사용한단 말이지. 효율이 갑자기 어떻게? 급격하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속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효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 보면 이제 우리 내연기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외연기관 보지 않는 거는 뭐다? 내연기관의 장점은 외연기관의 단점이고, 내연기관의 단점은 외연기관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연기관만 특별하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연기관은 기억해야 될 게, 작고
열 효율 좋고, 알겠죠? 그 다음에 시동 준비 잘 되고, 단 안 좋은 거는 연료를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고, 또 뭐 있었지? 진동과 소음이 크다. 그 다음에 저속 운전이 곤란하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사지선다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집중해서 봐두시면 되고, 얘는 특별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얘는 다 중요해. 표로 나오는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알고 지나가야 돼. 근데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된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거든. 이렇게 계속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생각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다음 복습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주고 지나. 내가 앞에 전부 다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보자. 다음에 보기에서 외형기관과 비교한 내형기관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가 앞으로 넘어갔는데, 외형기관과 비교한 내형기관 특징이래. 자, 문제 풀 때 있잖아요. 항상 뭐와 비교한 뭐의 특징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앞에 말 싸그리 무시. 뭐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형기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의 특징? 내형기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가 풀어야 되는, 메인이 되는 멘트는 항상 줄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내형기관의 특징 딱 줄쳐놓고 이거 안 쳐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박스형 문제 풀 때 기억, 보기 보고 문제 다시 본다, 다시 읽고 또 내려와, 니은 본다, 문제 본다. 특히 사지선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두세 번 읽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요새 나오는 박스형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박스형의 문항이 어떻게 막 8개, 9개, 10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풀 때마다 문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 문제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 줄여주려면 완전히 어떻게 된다? 뭐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면, 아, 나 내형기관에 대해서 찾을 거야 해놓고, 특징은 항상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양자택일이거든. 그럼 뭐다? 이 내형기관이고, 옳으면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야. 그냥 틀리면 X 치고 가는 거야. 해놓고 어떻게 된다? 문제로 다시 갑니다. 아, 내형기관으로 뭐다? 맞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됐구나. 그럼 난 뭐만 골라내면 된다? X분만 찾아내서 숫자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박스형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 특히나 맨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잖아. 그러면 사지선다는 금방 골라. 근데 박스형을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막 맞았다 틀렸다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서 나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 풀 때 자신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알겠죠? 일단 봅니다. 그럼 난 내형기관에 대해서 맞는 거 찾을 겁니다. 연료율 높고 연료 소비를 작다. 그치, 대표적인 특징이야. 그죠?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관의 전체의 무게와 부피가 작습니다. 그치? 시동 준비가 짧고 시동 시간이 짧다. 이게 뭐다? 우리 시동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압력 변화가 심함으로 충격과 진동이 크다. 이것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건 내가 밑에 말해주지 않았어.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플라이휠 조금에 가면 추가돼서 나오는 정보들인데 한번 볼게요. 회전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큰 플라이휠이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다? 왜 원활하지 못할까? 얘가 저속 운전이 불량하다고 했잖아. 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엔진이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커다란 플라이휠을 가지는 거야. 자,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축에다가, 크랭크 축이 있지. 근데 프로펠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커다란 쇳덩어리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요새 좀 핫한 연예인 누가 있지? 우리 장원영이랑 나랑 뛰는 거야. 장원영이 나랑 키가 비슷하더라고. 걔가 조금 더 크지만 같이 달리는데 가다가 막 다른 길을 딱 만났어. 그 둘이 정지할 거야. 누가 더 빨리 서겠어? 장원영이 빨리 전다고. 걔가 가볍잖아.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들어봤어요?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 못 하더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관성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해요. 내가 달리고 있잖아. 계속 달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관성. 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뛸 때 힘이 들어가잖아. 움직일 때. 이것을 관성.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야. 얘는 뭐다? 저속인 운전일 경우에는 앞으로 잘 못 나가. 못 나가다 보니까 플라이휠 달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무거운 애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다가 힘이 없어서 못 가려고 할 때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회전 관성을 이용한 플라이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속일 때는 특히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다? 커다란 플라이를 갖다 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무게가 있으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오히려 뭐다?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플라일이 나중 뒤에 가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플라일은 2행정과 또 4행정에 따라서 달라. 크기가. 그거는 지금 여기 내연기관에 나오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큰 플라이 휠을 가짐으로 저속 회전이 원활하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속 회전이 불량하기 때문에 커다란 플라이 휠을 가지는 거야. 그치? 이거 틀렸고, 여기 속도 변화 보니까, 좁다라고 대화 맞기는 한데, 요거는 잘 안 나올 거라서 뒤에는 내가 뺄게요. 예전에는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해기사 문제에서 요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요 정도로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 의한 고장이 많다. 내연기관은 뭐가 높다? 열 효율이 높다. 열 효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뭐다? 온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걔가 뭐다? 고온. 그 다음에 압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고장도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 동그라미잖아. 얘만 틀렸잖아. 그래서 맞는 것은이니까 우리는 X만 찾아서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문제가 풀리고, 특히나 또 박스형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다? 정보가 두 가지가 나온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둘 다 맞아야 맞는 건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반드시 맞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맞다 아니다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내연기관 선박용 분류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